이승만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혁명가 이승만의 일생 2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작년에 6개월 전에 이승만 TV를 발족하면서 처음 시작한 것이 바로 이 혁명가 이승만의 일생이라는 기획 연속 강의였습니다. 당초는 한 40회 정도 예정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계획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어서 오늘 제 29번째로 이 강의를 마치게 됐습니다. 대학으로 치면은 두 학기에 걸친 세미나였다. 한 1년에 걸친 세미나를 나름대로 지난 6개월 동안 성실하게 준비하면서 이끌어왔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일단 그 종강을 하는데, 제목은 이승만의 역사적 유산이 되겠습니다. 그 전에 이승만의 마지막 5년, 하와이에서의 마지막 5년의 생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리는 사진은 돌아가시기 한 1년 전에 요양원에서 입원해 있는 이승만 노 대통령과 그의 부인 프란체스카 여사입니다. 이미 상당히 기력이 다해서 우리 나이가 벌써 90이 다 된 그와 같은 상황에서 그는 당초 4.19 이후에 하야를 한 다음 한 달 정도 이화장에서 그의 자택에서 쉰 다음 친지들의 권유에 따라서 또 하와이 친지의 초청에 의해서 그가 오랫동안 독립운동을 했던 그 하와이로 휴양을 갔습니다. 당초 예정으로는 한 달, 2달 더 이상 있지 않을 그런 계획으로 갔습니다만은, 그러나 그의 휴양차 떠난 여행길을 한국의 신문들은 망명이다, 비밀스러운 망명길을 떠났다, 그런 식으로 특종을 냈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그 옆에 보여드리는 책, 우리의 건국 대통령은 이렇게 죽어갔다 해서 이동욱 기자가 쓴 책이 있습니다. 이동욱 기자는 이승만 본 저희 TV가 시작할 때 특강호를 출연해서 4시간 동안 강의를 했죠. 이승만 건국 대통령 서거 53주년 기념 강의로서 망명인가 추방인가 하는 그와 같은 제목으로 2번 강의를 하셨고, 거기서 명확히 하셨지만은 이승만 대통령은 결코 망명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부통령 선거에서 벌어진 부정선거에 책임을 지고 스스로 하야를 하셨죠. 그리고 그 뒤에 여러 가지 심신이 고단한 가운데 휴양의 필요가 있었고, 그렇게 해서 하와이로 휴양차 떠난 것을 국내의 경박한 언론들이 오보를 일삼아온, 비판만 일삼아온, 그것이 언론의 사명인 줄 아는 그와 같은 언론들이 무책임하게 망명으로 보도를 했고, 그리고 하와이에서 휴양을 마친 이승만 대통령이 돌아오려고 할 때 민주당 정부나 박정희 정부는 그것을 저지를 했습니다. 한 번은 비행기를 타기 직전까지 귀국의 희망에 들떠있는 노 대통령이 비행기 타기 직전에 귀국이 거부되는 비참한 소식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의 상처를 받는 가운데 드디어 심신이 다해서 돌아가시기 한 1년 전의 모습입니다.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그의 양아들 이인수 박사가 하와이에 그 위문차 들렀습니다. 같이 아침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이인수 박사는 우리 동포에게 주는 유언이다, 이런 식으로 여러 책에서나 강의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정식 유언장을 쓴 것은 아니고요. 기도의 내용이 이와 같았습니다. 이제 저의 천명이 다하여 감에 있어서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셨던 사명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이제 천명이 다해갔다. 바로건대 우리 민족의 앞날에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국민이 굳세게 서서 국방에서나 경제에서나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 종애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은 신약 성서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평생 이전에 강조했습니다만은 기독교 종교인으로서, 독실한 종교인으로서, 선교사로서, 교회 설립자로서, 그리고 자기 종교적 소명에 충실한 신앙인으로서 살았습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한국인들이여 자유인이 되라 하는 그와 같은 당부를 남기고 이승만 대통령은 하와이 이국 땅에서 운명을 냈습니다. 돌아와서는 가족장을 치르는 장면인데요. 건국 대통령을 정부는 마땅히 국장으로 치렀어야 되죠. 그러나 가족장으로 치러졌습니다. 연도에 나오는 수많은 인파들은 여전히 이승만이 국민의 가슴에 살아있는 위대한 정치가임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어떠한 역사적 유산을 우리 한국인들에게 남겼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이승만 대통령과 가까이서 그와 만나고 그와 대화하고 그와 다투고 그와 일을 함께한 외국인들의 그 인물평을 몇 가지 소개를 하겠습니다. 미 8군 사령관 벤프리트 대장은요, 이승만 대통령의 하와이 망명 생활에서, 하와이 추방 생활에서 마지막 위독할 때 군병원에 입원을 시키고, 그가 돌아갔을 때 한국에까지 호상을 했던 그 시신을 미 군용 비행기로 운구를 하고, 그리고 한국에서 장례를 치르기까지 끝까지 함께 했던 이승만 대통령을 가장 존경한 그의 마지막 길을 보살핀 그와 같은 그 인물입니다. 그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그는 그의 몸무게만큼의 다이아몬드와 같은 존재이다. He is worth his weight in diamonds. 그는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사상가, 학자, 정치가 및 애국자 중에 한 사람이다. 우리 시대 20세기 1950년대 당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사상가, 학자, 정치가, 애국자의 한 사람입니다. 한국인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없습니다. 왜? 벤프리트 장군처럼 그와 같은 지성과 심성과 그 용기를 소유한 사람이 한국인들 가운데는 드물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보는 눈이 없으면은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벤프리트 장군은 6.25 전쟁 때 미 8군 사령관을 지내면서 이승만 대통령을 가까이 수없이 접촉한 그와 같은 사람이고 그를 신뢰하고 존경하는 사람이었습니다. 6.25 전쟁 때 한국과 영국과의 관계, 이후 제네바 회담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승만 대통령을 몇 차례 만났던 영국의 국무상 셀윈 로이드, 나중에 영국 수상까지 한 분이죠. 그분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확실히 내가 만나본 한국인들 가운데 가장 영특하며 고령에도 불구하고 월등하게 뛰어난 인물이다. 영어로 말하면 Lee is clearly most astute and in spite of his age is head and shoulders above any of his compatriots. 미 상원의 그 최장기 원목을 지낸 프리드릭 해리스 목사는 그는 내가 아는 신사들 가운데 가장 점잖고 독실한 크리스찬 중에 한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승만 박사가 하와이에서 오랜 생활을 끝내고 일본과 미국의 전쟁의 기운이 다가오자 워싱턴으로 들어오죠. 그렇게 해서 워싱턴 근교에 있는 파운드리 처치의 교회에 나갑니다. 그 교회에서 만난 목사님이에요. 그 교회는 미국의 정치가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 이유로 그 교회를 갔는데 거기서 만난 이 해리스 목사는 곧바로 미 의회의 원목이 됩니다. 그리고 이후 16년간 1960년까지 미 의회 역사상 최장수 원목을 지냅니다. 그러면서 이 이승만 대통령과 박사와 아주 가까워지죠. 그래서 한미재단
이사장도 역임을 했습니다. 그는 정치가가 아니었습니다만은 때때로 자주 이승만 대통령의 청탁을 받고 이승만의 메모를 당시 상원의장이 있던 부통령 트루만에게 전하기도 했고, 심지어는 나중에 트루만 대통령이 되은 이후에도 이승만의 메모가 해리스 목사를 통해서 트루만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나중에 이승만 대한민국에 건립된 이후에 초대 미국 대사 무초 씨가 부임을 했을 때 이승만은 트루만 대통령은 나와 오랜 친구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해리스 목사와 관계를 통해서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는 그런 사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해리스 목사는 철저하게 원목으로서의 신분을 넘어선 적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신앙인으로서 이승만이 하는 행동을 이해를 했고, 때때로 이승만의 메모를 대통령에게 전하고, 그리고 비공식적이나마 그 반응을 이승만에게 전달해주는, 나중에 건국 이후에 이승만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서 한국에 와서 건국 훈장도 받고 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런 분은 어디까지나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가장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다라고요. 내가 알고 있는 미국인을 포함한 크리스찬 중에서 가장 점잖고 진실한 크리스찬의 신사였다. 이승만 대통령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종교인이었다. 아주 독실한 신앙이었다. 난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몇 차례 강조를 했습니다만은 바로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해리스 목사가 했습니다. 이전에 이승만 대통령의 방북포로 석방과 관련해서 잠시 소개한 적이 있는 이 유엔군 사령관 마크 클라크 대장은 이승만 대통령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 전쟁을 통하여 이승만은 아시아에서 장개석, 네루와 버금가는 위상을 확보해야 했다. 그는 공산주의자들과 투쟁을 통해서뿐 아니라 때로는 미국과 맞서기를 서슴지 않는 행동을 통해서 그러한 지도자가 되었다. 많은 아시아 사람들에게 이승만은 극동 지역의 존엄과 자존심을 가져다 준 인물이었다. 이런 이미지는 그가 한국의 동맹국인 강한 강대국의 의지에 끌려가지 않고 그 자신의 의지대로 전쟁을 이끌었다는 점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미국의 후견으로 미국의 도움을 받아 만들어진 나라의 대통령이 미국과 때때로 저항을 하면서 자신의 의지에 자신의 신조에 따라서 전쟁을 수행했던 그 이승만의 용기 있는 지도자의 모습을 클라크 장군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와 정치적으로 다툰 많은 경쟁자들도 그가 행한 과감한 선택, 방공포로 석방 같은 데서는 일종의 비장함과 어떤 프라이드를 느꼈다 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후 한국 정치사에서 이런 인물은 결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 대해서 굴종적이었고 오히려 미국으로부터의 지지와 성인을 통해서 자기의 정치적 지지를 정통성을 확보하려고 했고 대통령뿐만 아니라 모든 정치인이 그와 같은 그 행태를 보였습니다. 심지어는 이른바 민주화 세력이라는 제야 세력들조차도 그러했죠. 저는 그것이 반드시 나쁘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만 하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때때로 미국과 맞서면서 자기의 소신을 관철해내는 그와 같은 어떤 용기와 지성 그리고 예견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정치인은 후대 정치가 중에서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초대 주한미 대사를 한 무초 씨가 이 무초 씨는 이승만 대통령하고 많이 다투었습니다. 다투었고,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아주 냉철하게 이승만 대통령을 평가를 했습니다. 그 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아주 머리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45년간 한국의 독립이란 목표 하나를 위해서 달려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한국인에게 잘 알려진 인물이었고 45년간 줄기차게 임시정부의 임시대통령 출신으로서 독립운동의 일로 매진했던 사람이고 그 점에서 한국인들에게 널리 알려지고 존경받는 인물이었고 그 점이 바로 그의 둘도 없는 정치적
강점이었던 것이다. 정치적 자산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의지의 인간이었습니다. 그는 독립투사로 단련된 성격을 국가 원수가 되고 나서도 바꿀 수 없었습니다. 이승만의 독립투쟁은 수많은 경쟁자들과의 노선 투쟁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렇게 돼서는 이 강연을 통해서 잘 설명을 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바로 그 과정에서 그는 강철과 같은 어떤 성격으로 단련되었고 그 성격은 그와 같은 그의 성격은 국가 원수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바뀌지 않았다. 그는 자기의 소신에 따라서 이 나라를 만들기 위한 나라 만들기 플랜을 두 차례의 헌법 개정을 통해서 관철을 했던 것이죠. 그는 훌륭한 역사적 이해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아주 고차원의 시각에서 복잡한 세계 정세를 정확하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 말은 제가 어느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한 외교관이 어느 정치가에 대해서 바치는 최고의 찬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러나 감정적으로 되면은 그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떤 비이성적인 어떤 그러한 적대자가 나타날 경우에 그는 독립투사 시절의 본능으로 돌아가서 강한 투쟁력을 발휘했다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무초대사 자신에 대해서도 심하게 어떤 인격적인 모독이 가해지는 그와 같은 행위가 몇 차례나 적지 않았던 그런 것이죠. 무초대사는 그와 같은 마음을 이 마지막 구절을 통해서 아주 은근하게 표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한 사실입니다만 캄보디아 노르돔 시아누크 국왕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럽니다. 한국의 안경환 씨라고 국가위원장 하신 분이 이 캄보디아 국왕이 돌아가기 얼마 전에 그걸 만났던 적이 있는 모양입니다. 이 사람은 평생 중국의 모택동과 김일성과 친했던 사람입니다만 의외로 이승만에 대해서 정확하게 평가를 했다고 생각해서 그 안경환 씨가 전하는 이야기를 제가 여기서 소개하겠습니다. 이승만은 전후 신생국가 지도자 중 급이 다른 이였습니다. 많은 지도자들이 무장투쟁을 통하여 독립을 쟁취하려 했는데 이승만은 외교를 통하여 즉 세계 정세의 흐름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을 세웠습니다. 수가 많고 수준이 다른 인물이었습니다. 북한을 세운 중요한 인물인 김일성은 중학교 중퇴한 학력의 소유자입니다. 오늘날 중국을 세운 모택동도 그러한 학력의 소지자고 여타 필리핀이나 베트남 주요 아시아 국가들의 혁명가들의 학력은 대체로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세계사에 대한 이해, 세계 정치에 대한 이해, 그리고 역사 발전이 이끄는 큰 어떤 광명정대한 길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이승만과 같은 고급의 학력을 소지한 사람은 아시아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여러 혁명가들은 정글 속에서 또는 사막에서 또는 산악지대에서 어떤 게릴라 활동을 통해서 어떤 독립운동을 추구하려고 했고, 그렇게 성취한 이후에는 그들이 아는 좁은 세계 내에서의 국가를 건설했습니다. 그러나 이승만은 그렇지 않았죠. 누차 강조하연 대로 한국의 독립을 찬성한 국제 공조 세력이 공조체제가 깨어지고, 그리고 미국과 일본이 충돌하는 그날의 독립의 기회가 온다. 그날을 대비해서 실력을 양성하고 기회가 도래했을 때는 국제공법에 기초해서 전쟁을 수행해야 된다는 이와 같은 큰 독립운동의 노선을 내세웠던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날 사람들은 흔히 외교를 통해서 나라를 세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그 이승만의 독립노선 전체를 이해한 그러한 올바른 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캄보디아 국왕 시아누크의 입장에서 볼 때도 그는 급이 다른 인물이었고, 그 이전에 클라크 장군의 말에 의하면은 이승만 스스로도 아시아의 다른 지도자들과는 잘 만나려고 그러지가 않았다. 그럴 만큼 이승만 스스로도 고급의 정치 지도자로서 네루와 장개석과 같은 수준의 그와 같은 지도자로서 자처했고 또 그렇게 평가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상과 같은
여러 외국인들의 평을 소개해 주는 것은 이런 평을 한 한국의 지식인이나 정치가를 참 찾기가 힘들고 없지 않습니다만 몇 분의 사람들이 이승만의 전기를 통해서 그와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무시되거나 또는 폄하되거나 비판되기 일쑤였습니다. 한국의 정치사라는, 한국 정치사라는 책이 아직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한국 정치 사상사라는 책이 있는데요. 한 두세 권의 책이 있는데 그 안에서는 이승만이 다루어져 있지 않거나 다루는 있는 한두 책에서는 그는 친미 노선이었다 또는 외교 노선이었다, 지나친 권력욕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잘못 세웠다, 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제가 제시한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 그 이야기가 가능했던 그런 지성을 소지한 인물들이 아닌 것이죠. 이승만을 보는 눈이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절기와 정치 사상을 논할 때 이승만은 그런 수준의 인물로밖에 평가되지 못했던 것이 지난 이승만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난 지난 54년간의 저간의 사정이 아니었던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 강의를 종합적으로 마무리하는 것으로 끝을 내겠습니다. 한 4가지 정도를 간단하게 요약하겠습니다. 이승만이 태어난 시대는 어떠한 시대였느냐, 또 이승만의 정치 이념은 무엇이었던가, 이승만의 독립운동은 어떠하였던가, 이승만의 건국투쟁은 어떠하였던가, 집권 이후에 이승만의 정치의 본질, 나라 만들기였는데 그 핵심 내용은 무엇이었던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지난 28차례에 걸친 강의의 내용을 쭉 종합적으로 한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요. 이승만이 태어난 시대는 조선왕조가 패망한 시기였는데 이 조선왕조의 패망은 조선왕조가 불운하여서 몇 사람의 음모가들에 의해서 부당하게 외세의 침입을 받아서 망한 것은 아니고 중국 천자를 정점으로 해서 제후, 대부, 사서의 위기에, 그 국제적 위기로 짜인 국가체제가 개항 이후에 전면적으로 해체되는 과정이었다 하는 그러한 그 이야기를 했고, 국가의 본질은 개항기에 들어서 조선 국왕 또는 황제의 가산제 국가로 변해버리고 말았다 하는 그러한 과정이고, 그러한 그 전통적인 국가체제가 해체될 때 사회도 산산조각 그 윤리가 해체되고 말았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승만은 이 민족은, 이 인종은 자유와 독립의 정신을 몰라서 소멸하고 있는 중이다. 하나의 중국을 중심으로 한 주변의 소문명 단위가 해체되고 소멸하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나라를 찾는 것은 그저 단시 조선왕조를 복구하는 것이 아니라 해체된 사회를 다시 재건하는 것이고, 해체된 사회의 윤리, 삶의 목표를 재정립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와 같은 어떤 과정이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그 한 전통적인 문명 단위가 해체되는 극한적인 고통과 혼란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의 정신은 더없이 강렬하였습니다. 한 나라가 망해가는 과정을 누구도 어쩔 수 없이 도도하게 강물이 흘러가는 것과 같이, 저 앞에는 폭포입니다. 그러나 어떤 강물에 배가 떠내려가고 있어요. 막을 수가 없습니다. 폭포로 떨어집니다. 천길의 폭포로 떨어지고 나면 배는 산산조각 날 거예요. 그와 같은 형세로 역사가 밀려가고 있는 한가운데에 몸을 담았던 분입니다. 따라서 그의 정신은 매우 강렬했습니다. 이승만의 평생은 어떤 강렬한 불꽃과 같은, 영광로와 같은 어떤 타오름이 이 시종일관 그의 인생을 지배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승만의 정치 이념은 그 영광로와 같은 고통 속에서, 시련 속에서 이승만 스스로 닦고 정연한 그의 정치 이념은 자유와 독립입니다. 이 자유와 독립은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고 신체의 자유를 갖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고 있다. 그것을 종교적으로 신봉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편하고자 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존재다. 그것은 동양에도 있는 사상입니다. 성학설이라 그러죠. 중국에서 16세기에 성립한 양명학은 그것을 주자학적인 성리의 일환으로 위치 지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서양에서 종교개혁 이후에 생겨난 자유, 이 정신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자유롭게 했기 때문에 그 자유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천부의 권리이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은 각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고유한 쓰임새를 부여했다. 인간은 각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소명을 타고났다는 이와 같은 종교의식과 결합이 될 때 대단히 강력한 혁명사상으로 타올랐던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 자유와 독립은 스스로 동굴 속에서 깊은 산쪽에서 언둔해서 남의 지배나 간섭을 받지 않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통상하고 분업하고 하는 가운데 새로운 지식과 학문이 개발하고 하는 그와 같은 적극적인 통상, 교류, 분업, 학문, 과학, 바로 그와 같은 것이 자유입니다. 바로 이런 것을 이 1904년에 독립정신이라는 책에서 체계적으로 썼다는 점에서 이후 지금까지도 어느 한국인의 어떤 정치 철학자보다도 탁월한 그의 사상사적 위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평생 그가 종교적으로 확인하고 지성적으로 터득한 바로 이와 같은 자유와 독립의 정신을 가지고 이념을 가지고 우리 바스러져 버린 이 한국인들을 자유인의 공화국으로 소생시키겠다는 그 일념에 평생 충실했고, 그 스스로 표현했듯이 그러한 일념으로 한평생을 살은 독립운동가, 혁명가였습니다. 이승만은 한마디로 종교적 신앙의 바탕을 둔 혁명가였고,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 쭉 다시 재확인해 보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는 잠시도 여기서 이탈해서 다른 길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는 그야말로 일로 매진했던 혁명가였다. 이 강의의 제목처럼 말이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 점을 저는 이번 기회에 다시 재확인해 보았습니다. 이승만의 독립운동은 흔히들 사람들은 외교 노선이라 하는데 그것은 그야말로 잘못된 표현입니다. 이승만의 생각은 이 한 나라가 독립을 하게 되는 것은 첫째, 남에게 잊혀져서는 안 된다. 끊임없이 독립의 당위성을 세계 주요 열강에게 부각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미국에 대해서 끊임없이 미국이 1882년에 조선 왕조와 체결한 우호 통상 조약을 미국 스스로 폐기한 것의 도덕적 책임, 부당성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지적함과 동시에 장차 미국과 일본이 태평양에서 충돌한 날이 올 것인데, 그것은 미국이 일본의 정치를 잘 모르고 일본을 지원하고 조선의 병합을 승인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게 됐습니다. 미국인들은 망한 나라의 독립을 지향하는 한 망명객의 하는 이야기라고 가볍게 넘겼습니다만은 그의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듣는 과정에서, 그리고 만주사변 이후에 동아시아의 정세가 이승만의 예언대로 흘러가는 것을 보고 그를 신뢰하고 그를 평가하게 되고 나중에는 그를 지지하게 된 것입니다. 미국의 1945년 이후에 지금까지 오늘날까지의 한국에 대한 미국의 개입의 근저에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도덕적, 심리적 어떤 부담감이 작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승만에 의해서 조성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그 큰 세계사의 정세 위에서 장차 조선 독립의 기회가 올 터인데, 그때를 대비해서 한국인들이 실력을 길러야 된다. 실력을 길러야. 그래서 우선은 나를 중심으로 해서 좀 뭉치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임시 대통령 아니냐.
3.1운동 이후에 국민대회를 통해서 성립한 한성 임시정부에 의해서 추대된 임시대통령이다. 국민적인 어떤 그 추대, 봉대 과정이 객관적으로 있어 본 사람은 나밖에 없다. 여기서 이승만의 강렬한 어떤 그 자기 소명에 기초한 확신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나를 믿고 나를 중심으로 해서 군대 조직처럼 뭉쳐보자.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 열강에 대해서 끊임없이 조선 독립의 당위성을 주장하자. 그리고 학교를 세우고 실력을 양성을 해서 우리 조선인들이 때가 되면은 일본과 전쟁을 선패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갖추도록 하자. 그 전에 한두 사람이 총을 쏘고 폭탄을 던져가지고 일본인들을 상해를 입히는 개인적인 행동은 독립운동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끊임없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결코 단순한 외교를 통해서 나라를 세우겠다는 그런 정도의 단순한 사람은 아니었고, 그 근본적인 밑바탕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된 자유인의 국제연합, 이 바로 세계를 번영과 영구 평화로 이끄는 광명정대한 길이다. 미국은 다른 나라의 영토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다른 나라를 식민지를 만드는 데 대해서 의지를 갖고 있지 않다 하는 미국에 대한 이해, 미국의 세계사에 있어서 역할에 대한 어떤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고, 그런 의미에서 21세기 오늘날까지도 관철하는 역사의 큰 흐름을 올바로 우리 한국인들에게 제시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이승만의 예언대로 미국과 일본은 태평양에서 충돌을 했고, 그 전쟁의 결과 한국이 독립했습니다. 많은 사람은 이승만의 외교 독립론을 그저 외세 허무주의라든가 외세 의존주의 등으로 치부했습니다만, 막상 역사가 그렇게 흘러간 것을 두고 눈을 감고서 어떻게 역사를 평가를 한다는 말입니까? 그 점에서 지난 60년간의 한국 독립운동사 연구는 크게 반성할, 그의 예언대로 그의 전략대로 나라가 독립을 했는데 다른 무엇으로 그를 대체하고 그를 폄하한단 말입니까? 이후 3년간의 이승만의 건국투쟁은 이승만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강렬한 어떤 그의 영혼의 최절정기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나라가 해방될 때 불행하게도 소련이 미국과 지분을 나누면서 북한을 점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공산혁명의 시대였고, 좌우합작을 통해서 후진 점령 지역에 있어서 좌우합작을 통한 사회주의 혁명이, 공산주의 혁명이 진행되는 그런 시기였어요. 이승만은 온몸을 던져서 그거를 막았습니다. 공산주의자와 타협하는 것은 집에 불을 지른 자와 타협하는 것과 같다. 우선 반쪽의 몸이라도 건강을 지킨 다음에 나머지 병든 반쪽의 건강을 추후에 회복할 일이다. 그리고 미국과 소련에 대해서 끊임없이 물었습니다. 통일적 민주정부를 세운다고 했는데 그 민주정부란 게 도대체 뭡니까? 인민민주주의입니까? 자유민주주의입니까? 이 서로 상이한 것을 섞어 놓으면 큰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명확하게 하지 않고서는 당신들이 추진하고 있는 좌우합작, 미소공동회의에 참여할 수 없어 하는 그 이승만의 바로 그와 같은 외침에 많은 한국인들이 단결을 했고, 적어도 전 국민의 한 40%, 많게는 50% 가까운 국민들이 그의 말을 알아듣고 그 자유의 길을 선택을 함으로써 공산의 길, 노예의 길을 택한 북한과는 상이한 자유인의 공화국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승만의 혁명가, 이승만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극적 드라마가 연출된 그 시기였고 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나라 만들기 12년간은 그야말로 안간 힘을 다하는 그와 같은 모순의 가득 찬, 이미 나이 70을 넘긴 노 대통령으로서는 마지막 최후의 열정을 다해서 그가 추구해왔던 혁명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는 두 차례에 걸친 헌법 개정을 강행을 했어요. 그것은 크게 말해서 대통령 중심제 정부, 상권 분립, 그리고 양원제 국회, 그리고 자유시장 경제체제의 성립, 이 네 가지로 요약될 수가 있습니다. 당대인들은 그것을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또 많은 사람이 지금까지도
이승만이 적당하게 대통령을 하고 그만두었으면 건국의 아버지로 평가될 텐데, 존경받을 텐데, 그러나 당시에 한국인의 구체적인 사회, 경제, 정치의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미 한번 해체된 사회가, 한번 해체된 국가가 다시 재건립되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고, 그 과정에서는 의도치 않는 수많은 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나라가 내각 책임제 정부로 가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당도 성립해 있지 않은데, 정당 정치에 전통이 없는 나라인데 내각 책임제를 시행하게 되면 어떤 혼란이 발생할 것인가요? 그 다음에 국가사회주의 내지는 민족사회주의적 경제체제를 가져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승만은 그 하나하나를 50년, 52년, 54년 헌법 개정 과정을 돌파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만든 민주주의 틀에 제약되면서 그것을 돌파하는 과정에서 그의 국민에 대한 카리스마는 조금씩 쇠퇴해 갔고 그 과정에서 그는 합당한 정치적 후계자를 확보하지 못한 채 결국은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1960년 그가 하야하면서 네 가지 항의 성명을 발표했는데 국민이 원한다면 내각제 책임제 개헌에 찬성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각제 책임제 개헌을 했습니다만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전에 언급한 바도 있으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는 우리 한국인들에게 대한민국이라는 자유인의 공화국, 자유민주주의의 정치제도, 대통령 중심제, 그리고 상권분립의 정치체제, 그리고 자유시장 경제체제라는 그가 젊었을 때부터 꿈꾸어온 그 나라를 만들어 그 역사적 유산을 우리 한국인들에게 남기고 갔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인들은 그 사실을 지금껏 올바로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 나라의 국가 정체성이 심하게 흔들리는 그와 같은 대혼란기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승만이 사라진 이후에 이승만이 구축한 국가체제를 선결을 하면서 박정희라는 또 하나의 정치 지도자가 나서서 한 시대를 창조를 했습니다. 이 두 정치 지도자가 남긴 역사적 유산이 사라지고 난 뒤에 우리 한국인들은 다시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대혼란의 시대에 살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도 일찍이 140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나서 그리고 60년간의 혁명과 일생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을 세운 건국의 선인을 아직도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합니다. 제법 책을 읽었다고 자부하는 지식인들조차도 스스로 자유주의자라고 자부하는 그러한 어떤 운동가들, 사회운동가들조차도 이승만을 즐겨 폄하하는 그러한 어떤 참 웃지 못할 장면을 저는 많이 접해봤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인들의 지성 수준이 이와 같이 천박해서는 이와 같이 역사에 대해서 참 알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된다면은 또 한 번의 19세기 말과 같은 역사적 비극이 닥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도 따지고 보면 하나의 커다란 계약체죠. 이 계약의 기본 원리가 무시되고 상이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상이한 계약이 성립할 때 그 국가 체제는 해체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나라도 크게 보면은 하나의 생명적 유기체로서 성장과 정체와 해체의 과정을 밟는다고 보는데 우리 한국은 의외로 그와 같은 과정이 좀 더 빨리 닥쳐오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강의를 진행하면서 줄곧 그와 같은 불길한 생각을 떨칠 수밖에 없었고 그 점에서 이 강의를 하는 의미를 되새겨보고 나름대로 어떤 소명감을 갖고 진행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 29차례에 걸친 혁명가 이승만의 일생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이승만 학당에 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하나의 단행본으로 출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강의 이후에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승만 TV 시청자 여러분을 또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 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